박시영 민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민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입니다.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상일입니다. 네. 아니 저희는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부르십니까? 아니, 자꾸 이제 청취자들이 이 두 분 빨리 모셔가지고 판세 얘기를 들어보자고. 총평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어차피 대선 당일이라 정치인들 연결도 안 되고요. 네. 저희가 투표 동료 차원에서 정당 연결해 보려고 그랬더니 선관위 공식 해석은 15분을 다 연결해야 된다고. 아. 그래서 땜빵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언제 15분을 다 연결합니까?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저희가 이 판세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번 선거가 이제 유례가 없는 여러 가지 선거여서, 이번 대략 2달간의 레이스, 길게 보면 이제 탄핵 정부부터 시작되는 네. 대선 전국의 레이스를 여론조사 전문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특이점들이나 이번 대선은 어쨌든 조기 대선이고 탄핵에 의해서 시작된 대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망적 투표, 미래에 대한 투표보다는 회기적 투표, 심판적 투표가 강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강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으로 시작해서 문재인으로 끝난 선거였다. 그러니까 문재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큰 화두였지 않느냐. 문재인을 이렇게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네, 그렇습니다. 예. 키워드가 문재인 후보였다. 저는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다르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예. 일단은 이번 대선 저는 굉장히 그 대선 레이스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깐깐해진 유권자들 그리고 아주 빛나는 조연 또 무난한 주연들이 뭉쳐서 만든 정치 드라마처럼 봤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탄핵 대선 조기 대선이었기 때문에 뭐 심판 선거가 기본 원리로 베이스고. 작동한 거는 뭐 주지의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보여진 모습들을 보면 끊임없이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하는 흐름이 있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런 어떤 심판 선거, 정권 교체 내지는 어떤 개혁에 대한 열망은 그 수위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 위에 펼쳐진 실제 실전 대선에 들어와서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이게 뭐 아무런 변수도 없고 그냥 뭐 대세론, 정권 교체 뭐 1등 주자로 힘을 몰아줘 이런 식의 흐름이 그대로 가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어떤 흐름들이 뭐냐면 그 본질이 뭐냐면 좀 더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과 비전들을 찾는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더 좋은 대안, 더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론조사 상으로는 마지막 여론조사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상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무난하게 수성을 해온 어떤 그런 흐름이었지 이게 변수가 오히려 없지 않은 굉장히 많은 선거였다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네. TV 토론회가 가장 중요했죠. 이번 선거 자체. 왜냐하면 검증할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닥친 대선이었기 때문에 TV 토론에 대한 시청률도 굉장히 높았고요. 국민적 관심도가 높았고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컨텐츠가 강한 정치인이 앞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다음 선거에서도. 네. 토론회에서 제대로 못하면 그렇죠. 아무리 지지율이 높아도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폭망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환경이 새로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각 후보마다 사실은 원래 갖고 있는 자산이 다르죠. 문재인 후보는 이미 대선을 한번 치렀던 분이고 또 여러 가지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또 강력한 지지층, 고정 지지층 갖고 있는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V 토론에서의 어느 정도의 어떤 뭐 성과도 보이고 한계도 보였을 텐데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보이더라도 크게 무너지지 않는 그 특성이 있죠. 그 견고하게 버텨주고 왜냐하면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단련된 지지층이 함께 같이 가기 때문에 어지간한 공세나 네거티브에도 흔들리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등장한 후보들, 새롭게 검증받는 후보들은 그 하나의 어떤 이슈나 상황에서 큰 폭의 출렁거림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달랐기 때문에 아마 뭐 문재인 후보라고 해서 TV 토론을 꼭 잘했냐 이렇게 나중에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꼭 그건 아닌 거죠. 오히려 그거를 잘 견뎠다 이렇게 보는 편이 많다는 거죠. 잘 버텼다. 네. 네. 그 재밌는 것은 뭐냐면 국민들 인식 조사를 해보면 문재인 후보는 정치 경험이 굉장히 오래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참여정부 때 그 청와대에 있었던 경력까지를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어요. 정치 경험으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고 국정 경험이 풍부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는 당대표 했던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의 정책이 작동하는지 이거는 뭐 청와대 경험도 있었지만 당대표를 하다 보면 다양한 어떤 정책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거든요. 예. 그러면서 약간 노련해졌다 할까요? 안정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는 강화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번 대선은 가장 하이라이트는 23일 날 선관위 1차 토론회 했던 그 안철수 후보의 MB 아바타 이 예. 발언이 있었던 그 토론회가 하필이면 그날 가장 큰 토론회가 시청률도 가장 높았어요. 그렇죠. 예. 대선의 변곡점, 판세 변곡점을 규정했던 가장 큰 사건이 아니었나, 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이 사실 저도 굉장히 이해가 안 됐는데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안철수 후보의 그 당시에 아마 본인이 언젠가는 그걸 설명할 날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오프라인 세계의 어떤 정치권의 움직임 흐름하고 네. 온라인 쪽의 흐름이 이게 다르죠. 굉장히 다르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 온라인 상에서 사실은 이 문재인 후보의 강력한 지지층들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문바라고까지 불리는 그 지지층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런 어떤 움직임 속에서 아마 그 전까지 상황에 그 직전에 보면 양강구도 안철수 문재인 양강구도 형성된 직후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이슈가 몇 가지가 쭉 올라옵니다. 뭐 안철수 후보의 딸 부인 관련된 이슈 유치원 이슈부터 해서 시작해가지고. 유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그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강하게 확산이 되고 푸시가 되면서 안철수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한 네거티브 그 공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느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공세에 그렇죠. 안철수 후보 자신이거나 혹은 그 캠프 내에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오프라인 TV 토론에 와서 갑자기 그러니까요. 뜬금없이 던지니까 그 세계를 잘 이해하지 않거나 아니면 별 무관심한 분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왜 저러지라는 반응. 그 황당함.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저는 거죠. 그런 해석을 누군가 하는 거 들어도 굉장히 일리가 있지 않나. 저도 그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날 11일 날 4월 둘째 주가 사실은 1차 어떻게 보면 분기점입니다. 승부에 있어서. 왜냐하면 4월 10일 11일 날 양강구도 확실히 형성이 됐고 실제 형성이 됐고. 예, 접전이 이루어졌거든요. 두 분이 문재인, 여론조사 안철수 시절을 후보가.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때 양강구도가 확실히 형성됐다는 건 사실인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역전됐다는 조사도 일부 있었고 대부분 조사에서는 한 5% 내에서 붙었다. 이게 이제 정설이었는데요. 각종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결과 쏟아졌죠. 근데 그 이후에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사실은 안철수 후보한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 17일부터는 선거운동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 비해 약하지 않습니까? 정당세가 약하기 때문에 결국 바람으로 이 골든 크로스를 넘어서야 하는데 사실은 그 일주일이 중요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각종 검증 공세 그리고 특히 단설 유치원 발언 등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선거운동 기간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조직세에 밀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벽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호평이 있었죠. 참신하다. 근데 선거운동 방식은 기성 정치인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국민의당의 어떤 캠페인 기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뚜벅이하고는 달랐던 거죠. 달랐던 거죠. 네. 과거와 똑같이 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은 점점 빠졌고 결정타였던 아까 23일 날 TV토론 그 이후에 대통령감이냐 하는 의문점이 국민적으로 확산이 됐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사실은 안철수 후보 개인이 까먹은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정당의 국민의당의 선거 전략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좀 참신한 방향으로 계속 밀고 갔어야 하는데 기성 정치판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국 새로운 그런 모습을 창출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마지막에 이 뚜벅이 유세 같은 경우 굉장히 호평이 있고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좀 늦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번 대선에서 결국은 이제 어떤 변화, 뭐 여론조사상 지지도의 변화가 됐던 흐름의 변화에서 가장 크게 주목된 부분은 역시 양강구도 형성과 그 직후, 직전 직후 일주일 정도였다고 보이는데요. 그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자기 지지를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 그렇죠. 굉장히 근데 그렇죠. 그 당시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안철수 후보한테 모여든 지지층의 어떤 지지율의 그 합은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뭔가 해석되지 않는 정도의 강한 반문 비문 정서가 그냥 일시적으로 다 막 몰려온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뭔가 쐐기를 박는
그 액션은 후보가 해야 된다라고 봤는데 그렇죠. 그때 잘 돌이켜 보시면 안철수 후보 쪽의 어떤 그 당시 막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시작했을 때 네. 흐름은 뭐냐면 결국 문재인을 거꾸로 쓴 사람은 나다. 네. 그리고 이걸 뭐 압도적인 지지를 모아서 오히려 그걸 해달라. 환호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세 부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지금 예를 들면은 그 사실은 그래도 여전히 이제 세력으로서는 이제 중소정당인 거고 뭐 지역적 기반의 한계도 있고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불안감들 뭐 좌우의 스펙트럼이 어떤 어떻게 묶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숙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숙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이렇게 연대가 됐든 통합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안철수만의 비전이 됐든 이런 것들 가지고 아니면 기존에 차라리 문재인, 홍준표, 그러니까 민주당, 한국당과는 다른 정치 문법을 보여줄 안철수만의 정치 방식, 홍보 방식을 갖고 지금 같은 어떤 그런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새로운 걸 보여줬어야 되거나 통합의 정신을 구현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가져가면서 오히려 이제 검증 공세가 시작되니까 맞대응을 한 게 뭐냐면 이 문재인 후보 아들 이슈를 예. 가장 공격적으로 지금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는 사실 국민의당입니다. 예. 이 보수 정당들이 아니고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공방을 시작하고 과거의 기존 정당과 동일한 어떤 문법으로 정치 공방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별다른 통합에 대한 액션을 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지지층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든 지지층을 그대로 붙잡아두지 못하고 이렇게 급속히 꺼지게 된 어떤 그런 계기. 그거에 뭐 결정타는 아까 말씀하신 TV 토론입니다만. 두 분 말씀을 종합해보자면 그러면 그때 양강운동이 형성됐을 때 다 떨치고 뚜벅이 유세를 그때부터 시작했다든가. 그렇죠. 예. 예. 뭐 네거티브 전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 그랬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겠네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꼭 계속 붙어 있을 것 같다. 지지율이.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그 당시에 40석에 대한 불안감, 국정 운영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쪽에서 집중적으로 그 제기를 했었고요. 상당 부분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 부분이 좀 불안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새가 너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당, 어느 정치 세력과 연대할지에 대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감을 좀 느낀 측면이 있었고 또 박지원 상황론 이걸 이제 홍준표 후보가 먼저 들고 나왔는데 예. 그 부분도 상당히 그 소구력이 있었습니다. 그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형성하는데 일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들 때문에 좀 취약한 구조였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안철수 후보가 내걸었던 미래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를 이야기했는데 과연 제4차 산업혁명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이게 먹혔을까. 저는 젊은 층한테는 일부 먹혔을지 몰라도 40대 이상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고 좀 공허했을 거다. 뭔지를 토론을 다 보고 나서도 4차 산업이 뭔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네. 그 핵심 고리가 학제 개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제 개편을 TV 토론에서 다루기 전까지는 국민들이 볼 때는 교육은 좀 뜯어 고쳐야 하고 어떻게 보면 미래에 맞는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인재들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학제 개편 필요하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TV 토론에서 막상 그 문제가 이제 화두에 올라오자 실질적으로 막대한 재원 그다음에 뭐 준비 부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막 그 타 후보들이 집중 공세가 이루어지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 좀 다르네. 학제 개편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좀 그 달라진 것 같아요. 입장 자체가 이제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골간축 중에 하나였던 이 학제 개편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쨌든 미래 대 과거 이 프레임 구조 속에서 선거를 밀고 가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그닥 효과를 보지 못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그러나 듭니다. 결국은 우리가 뭐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가정법을 쓰는 게 참 의미 없어 보이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그 당시 상황은 유동적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그렇죠. 수도 왜냐하면 있었다. 이게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 당시에 조금 더 국민의 코드에 맞는 것들을 했다고 해서 지지율을 그대로 지켜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렵지만 사실은 그 1차 토론의 그 선거안 1차 토론의 패착 이후에 그 정책 관련된 토론으로 집중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보여준 콘텐츠는 상당히 호평을 받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를 돌아보면 그때 경선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경선 경쟁자들을 끌어안지 못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죠. 지지율이 다 안 돌아왔죠. 그리고 네. 뭐 실제 선대위가 통합선대가 꾸려진 것도 그 뒤의 일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이게 패권주의 논란 또 뭐 적폐청산 불안감 이런 것들 자극하면서 비문정으로 확산됐던 건데 콘텐츠 경쟁에서도 보면 안철수 후보도 굉장히 그 4차 산업에서 불확실성 모호성이 있지만 문재인 후보도 과연 국민들이 죄송합니다.
기대했던 그런 준비된 후보로서의 역량, 그 수준에 와 있었냐라고 하면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미흡한 점이 많이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재원 마련 문제, 뭐 일자리 그 81만 개의 그 소위 예산 재정 문제, 뭐 복지 공약을 다 이행하는 데 드는 그 추가적인 어떤 그 돈의 문제 이런 것들에서 구체적인 설명들을 못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을 보면 만약에 그 시점에 양강구도가 형성됐을 때 컨텐츠 경쟁이나 내지는 정치의 비전의 경쟁으로 새롭게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흐름은 알 수 없었던 게 아닌가. 근데 이 부분에서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신인 정치인, 새롭게 떠오른 정치인한테 기대하는 그런 어떤 코드에서 벗어난 오히려 과거의 기존의 국민들이 식상해하는 그런 정치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그 1차 토론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SBS에서 1차 토론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아니 지금 저희가 이제 일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잠깐 잘랐는데 안철수 후보만 얘기하지 않고 다른 후보들도 얘기할 텐데 워낙 판세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일단 안철수 후보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8시 10분에 2부가 끝나더라도 두 분과 함께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에요, 거의.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막판 판세도 얘기해야 되고 다른 후보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시고. 네, 다른 질문 해 주십시오.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어쨌든 두 분이 약간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는 그 변곡점이 됐던 그 지점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좀 다르신 거죠. 어차피 흩어질 표였다 쪽에 가깝고 그리고 박지영 부대표님은 이상일 대표님은 아니다. 관리했다면 어떻게 될지 몰랐다. 당시 문재인 후보도 그렇게 수석을 잘하고 있지 않았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2부에 이어서 박시영 왠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두 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선거 판세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2부에서는 그 이번 대선 기간에 아마도 구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안철수 후보의 부상과 그리고 변곡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제 투표를 하신 분들도 그렇고 투표를 하실 분들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6일간의 깜깜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다들 궁금해하는데 두 분은 여론조사를 계속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물어보죠. 네. 네. 뭐 많은 분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일단 유승민 후보가 상승세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남 지역이나 20대 이런 등등에서 유승민 후보가 5월 2일 토론회 이후에 가장 큰 특징입니까? 예, 네. 상승세가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도 소신 투표 이런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계속 지지할 거냐, 계속 지지 의향을 물어보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지지층의 결속도, 충성도는 다소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혹여 4번, 5번을 선택하더라도 끝까지 지지할 거냐? 4번, 5번을 대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냐? 아니, 선거일까지. 선거일까지. 예. 그 부분에서 조금 낮아서. 아직 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로 가 있는 표가 홍준표 후보 또는 안철수 후보로 갈 거냐, 심상정 후보로 가 있는 표 중에 일부가 문재인 후보 쪽으로 다시 유턴할 거냐 이런 게 이제 관전 포인트겠죠. 그리고 영남의 보수층들은 홍 후보 쪽으로 좀 더 쏠리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좀 감지가 되고요. 영남도 이제 TK, PK로 크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TK 쪽은 좀 그런 게 보이는데 TK와 PK에서도 유승민 후보가 상당히 과거보다는 약진한 흐름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수도권까지 홍 후보의 그 어떤 보수층 결집 이 부분이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쳤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심 포인트일 텐데요.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수도권의 그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홍 후보 쪽으로만 다 결집되는 게 아니라 안 후보 또 그 유 후보 이런 형태로 분산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깜깜이 선거 들어가기 직전과 지금 깜깜이 선거 기간 동안에 크게 지지율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는 않은 것 같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네, 안 후보 경우에는 깜깜이 기간 동안 깜깜이 기간 동안에 후보의 얘기도 잠깐. 예, 약간 정체 하락하다가 뚜벅이 유세가 그래도 동정표를 얻었고요. 그다음에 지지층 결속하는 데 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보이는 것 같고요. 문 후보 경우에도 정치 하락이었습니다. 뚜렷하게 상승하진 않았는데 그러나 하루 이틀을 앞두고 선거일을 하루 이틀을 앞두고 진보층은 좀 더 문 후보 쪽으로 그리고 보수층은 좀 더 홍 후보 쪽으로 결집하는 게 아닌가 그런 흐름은 좀 보입니다. 이게 이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면은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너무 궁금하죠. 그럴 때 이제 저희도 뭐 정확한 이제 정보는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유출하게 되는데 뭐 객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만 팁을 하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은 각 당이 주장하는 말과 행동을 종합해서 보시면은 대략적인 흐름을 좀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문재인 후보 진영은 이제 득표율 목표치를 좀 내렸죠. 내리면서 약간 비상 분위기를 강조합니다. 이거는 물론 이게 엄살 전략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원래 최대치 목표보다는 조금 낮춰서 그 위기감을 강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각 그 당내에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걸 보여주는 정치 하락이라고 표현하시죠. 그렇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이 뚜벅이 유세로 이렇게 선거 전략을 전환한 이후에 전환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상당히 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거 전략 전체를 바꾼 거니까 당 선거에서 개인 선거로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이 당내 바른정당 복당파 문제를 막 서둘러서 봉합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담스러운 요소였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그 계속 둔 채로 선거 치기 어려웠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나서도 영남권을 많이 못 벗어납니다. 행보를 보면 그러면 이게 지지층 결집에 어느 정도 그동안 흐름을 가져왔지만 수도권을 확산시키는 데는 이제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만큼 그렇죠. TK, PK를 결집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그 기존의 방식을 계속 고수하지 이게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대략 보시면 지지율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갔겠구나라는 걸 이렇게 좀 추정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유 후보, 심 후보는 주로 이제 20대 대학가 이런 데를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두 분, 심 후보는 이해가 가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진보 유권자층의 젊은 세대가 있으니까. 근데 유 후보는 그 젊은 층에도 정병국 그 선대본부장하고도 얘기를 나누다가 인터뷰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젊은 보수층을 새로 발굴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20대, 30대 초반에 그 판단 유보층 잘 모르겠다.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 라고 응답하는 남성들이 꽤 많습니다. 남성들. 20대 남성, 30대 초반의 남성, 주로는 20대 남성이 많았는데요. 그 층들이 상당수가 유승민 지지로 돌아선 거죠. 왜냐하면 20대 층 중에 그 남성들 선천적으로 보수 성향을 가진 그 중에서 남성분. 네, 그러니까 경제는 좀 진보 쪽에 가깝고 신보수층이라고 볼 수 있는 20대들의 안보관들이 좀 변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 층들이 찍을 사람이 마땅히 없어서 유보하고 있다가 유승민 쪽으로 좀 유승민 후보 쪽으로 옮겨가는. 바른정당과 유승민 후보는 나중에 그 부분 되게 시간의 아쉬움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수도권의 그 젊은 층의 블루오션이어야 되는데 개혁적 보수의 그렇죠. 새로운 힘을 발굴하는 계속 초반에 대구에 머물렀거든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왜 그 대구라는 틀을 했거든요.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까라는 그 아쉬움이 아마 나중에 득표율에서 만약 목표치까지 못 갔을 때 가장 큰 아쉬움이 그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승민 후보한테 계속 대구를 벗어나서 서울에 오고 뉴스 공장에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구에 계속 묶여 계시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엄청난 위기를 겪고 나서 그 반응이 오는 피드백을 보고서야 그걸 알게 된 거죠. 자기 표가 여기 있었구나. 그렇죠. 그게 이제 수도권에 그런 어떤 흐름이 형성이 되니까 거꾸로 대구 경북에 지금 내려가서 유세를 하니까 반응이 과거보다 훨씬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호응이 있으니까 국민적인 호응이 있으니까 그 힘을 바탕으로 영남권을 다시 공략하고 있거든요. 전략을 거꾸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내려갔어야 되는데 대구에서 대구 경북에서 이제 배신자 이미지를 벗는데 모든 노력을 다 쏟았으나 그 층은 애초에 자기한테 올 층이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야.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50대가 굉장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대에서 이기는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50대에서 그 5월 3일 이전에 발표된 조사 결과만 본다면 50대에서 우세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지지도 많이 확보했고 그래서 안정감을 많이 보여준 게 주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졌는데 반면 텃밭이라고 생각했던 20대에서 약간 그 이완이 된 거죠. 그러니까 20대가 문재인 후보한테 몰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세하긴 합니다만 심상정, 안철수, 유승민 이런 어떤 표가 꽤 의미 있는 숫자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50대는 장하겠지만 20대는 오히려 이완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저는 같은 맥락에서 좀 봐요. 왜 그렇게 호남의 쟁투에 몰두했을까? 오히려 수도권에서 새로운 바람을 몰고 내려가는 전략을 썼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정말 대세론으로 가고 싶었다라고 하면 예, 그렇게 아니었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전략적 투표가 강한데 다른 지역에서 이게 득표력을 인정받아야만이 호남에서 밀어줄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는 안 후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호남에 몰두한 부분들은. 예.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대중적 이미지와 그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이 추구해야만 하는 전략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 베이스가 또 있으니까 거기서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홍 후보의 경우에 수도권에서 보면 50대, 60대의 보수층 중에 남성들은 확실히 홍 후보 쪽을 결집하는 게 보여요. 그러나 50, 60대 여성분들은 흔쾌히 다 가지는 않고요. 대구경북 쪽에서도. 아니 수도권에서. 40대 이하의 보수층들은 홍 후보 쪽으로 다 결집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나 남성이나 그건 안 후보나 유승민 후보 이런 쪽으로 같이 분산되는 홍 후보, 안 후보, 유승민 후보 이렇게 분산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만큼 그 돼지 흥분제 이런 어떤 그 논란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쉽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홍 후보의 지지율 특성을 보면 남녀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반면에 이제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남성보다는 여성 쪽에서 더 지지율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예, 전반적으로 보면. 예. 그렇군요. 그러면 심상정 후보도 사실은 토론회를 통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심상정 후보의 막판 이 깜깜한 기간 동안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는 오히려 5월 2일 이전에는 심상정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 비해서 훨씬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둘 다 토론회를 잘했다는 평가는 많았지만 심상정 후보에 대한 평가가 제일 좋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뭐 예를 들면 흐름이 모이는 그런 어떤 분위기였는데 5월 2일을 계기로 해서 바른정당 탈당파들 그리고 이제 TV 토론에 있어서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자기의 2분 정도 정리된 발언들을 하고 그 뒤에 또 따님 문제도 터지면서 오히려 심상정 후보는 좀 잊혀지고 유승민 후보가 부각되는 깜깜이 선거 기간에 그런 어떤 현상들이 좀 나타나서 막판 주목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꾸준히 상승했는데 깜깜이 선거 기간에는 오히려 상당히 정체한 느낌이었고요. 유승민 후보는 반면에 상승세를 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에 이슈의 어떤 점유율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지만 저는 심상정 후보가 워낙에 그 TV 토론 6차례 과정에서 아주 독보적인 평가와 그 입지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득표력이 그렇게 낮아질 거라고 잘 판단이 안 되는 편인데요. 오히려 이제 그 사전 투표까지만 해도 이미 이제 1,000만 명이 넘는 분이 투표하셨는데 실제 사실 심상정 득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진보 진영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없느냐에 대한 불안감의 문제잖아요. 강도잖아요. 그렇죠. 그런 불안감이 크지 않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가 보여준 어떤 그 역량, 그다음에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참 유쾌한 어떤 통쾌함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매력을 느낀 유권자들이 충분히 표를 던지지 않을까 저는 그게 들어요. 심상정 후보가 진보층한테만 지지를 받은 게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지지가 많이 옮겨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중도층은 정치에 대해서 약간 혐오하거나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었던 층인데 심상정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TV 토론에서 굉장히 이제 매력적으로 느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보 정당이 굉장히 합리적인 진보 정의당이 그렇게 포지셔닝에 성공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실제 정책적으로는 몰라도 이미지상으로는 바른정당과 정의당이 굉장히 형제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거대 정당에 그 부분이 맞서는. 굉장히 이 대선 이후에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다당 구조로 다음 정부는 이제 운영이 되는데 국회가 다당 구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안을 갖고 각 당이 충돌을 하는데 입장이 충돌하는데 바른정당과 정의당이 이 문제는 이게 답이 맞다라고 소수하지만 합심해서 만약에 여론을 움직여갈 때 그 힘은 대단히 파괴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처럼 보일 수 특히 있고. 경제정책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은 정의당과 큰 차이가 없다. 공통점이 많습니다. 할 정도니까 만약에 경제정책에서 갑자기 바른정당과 정의당의 손을 잡고 집권 세력하고 연대한다 이러면 그림이 이상한 그림이 나오는 거죠. 반대일 수 있죠. 집권 세력이 어떤 이제 독주하는데 만약에 두 당이 연대해서 이걸 막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대단한 파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이 대북 정책에서 정반대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예. 예.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한 그 정치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두 예. 당을 다루는 것이 그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수를 넘어서는 네. 그 영향력, 대중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당. 결국은 그러니까 집권하자마자 국민적 동의를 압도적으로 국민적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 민생 과제든 개혁 과제든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추진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힘을 바탕으로 사실은 정치권, 여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근데 두 후보들은 그런 이미지를 아주 강하게 풍기는데 그 후보들의 정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소속 구성원들은 정반대의 느낌이다. 과연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당선자가 확정되는 시점 순간 상황은 언제가 될까요? 출구조사를 보면 될까요? 아니면 사실상 그러니까 물론 뭐 선관위 공식적으로 당선증을 전달하는 시간이야 나중이지만 저는 이번 대선이 팽팽한 접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싱거운 게임이 될 수도 있다. 출구조사 때? 예,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출구조사에서 거의 결판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가 워낙 높아서 출구조사가 이게 역시 정확할 수 있냐라는 의문이 많이 있긴 한데요. 또 나름대로 이제 중앙선관위 사전 투표자의 성 연령 구성 비율을 다 받아서 보정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박빙승부가 아니라면 충분히 이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 않겠나. 출구조사 통해서. 출구조사라는 건 여론조사랑 다릅니다. 투표를 하고 나오는 분들한테 그렇죠, 행동을 묻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도가 높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 왔거든요. 사전 투표자 부분에 대한 보정이 잘 된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구조사 때 사실상. 예. 그러면 두 분이 이제 대선이 끝난 이후에 사실은 내 전망이 진짜로 맞았다라든가 자기 자랑하는 시간을 그때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그리고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 프로그램을 선도합니다. 고깃빛깔 김어준. 대선 조기 대선이었기 때문에 뭐 심판 선거가 기본 원리로 베이스고. 작동한 거는 뭐 주지의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보여진 모습들을 보면 끊임없이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하는 흐름이 있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런 어떤 심판 선거, 정권 교체 내지는 어떤 개혁에 대한 열망은 그 수위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 위에 펼쳐진 실전 대선에 들어와서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이게 뭐 아무런 변수도 없고 그냥 뭐 대세론, 정권 교체 뭐 1등 주자로 힘을 몰아줘 이런 식의 흐름이 그대로 가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어떤 흐름들이 뭐냐면 그 본질이 뭐냐면 좀 더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과 비전들을 찾는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더 좋은 대안, 더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론조사 상으로는 마지막 여론조사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상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무난하게 수성을 해온 어떤 그런 흐름이었지 이게 변수가 오히려 없지 않은 굉장히 많은 선거였다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네. TV 토론회가 가장 중요했죠. 이번 선거 자체. 왜냐하면 검증할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닥친 대선이었기 때문에 TV 토론에 대한 시청률도 굉장히 높았고요. 국민적 관심도가 높았고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컨텐츠가 강한 정치인이 앞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다음 선거에서도. 네. 토론회에서 제대로 못하면 그렇죠. 아무리 지지율이 높아도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폭망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환경이 새로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각 후보마다 사실은 원래 갖고 있는 자산이 다르죠. 문재인 후보는 이미 대선을 한번 치렀던 분이고 또 여러 가지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또 강력한 지지층, 고정 지지층 갖고 있는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V 토론에서의 어느 정도의 어떤 뭐 성과도 보이고 한계도 보였을 텐데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보이더라도 크게 무너지지 않는 그 특성이 있죠. 그 견고하게 버텨주고 왜냐하면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단련된 지지층이 함께 같이 가기 때문에 어지간한 공세나 네거티브에도 흔들리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등장한 후보들, 새롭게 검증받는 후보들은 그 하나의 어떤 이슈나 상황에서 큰 폭의 출렁거림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달랐기 때문에 아마
뭐 문재인 후보라고 해서 TV 토론을 꼭 잘했냐 이렇게 나중에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꼭 그건 아닌 거죠. 오히려 그거를 잘 견뎠다 이렇게 보는 편이 많다는 거죠. 잘 버텼다. 네. 네. 그 재밌는 것은 뭐냐면 국민들 인식 조사를 해보면 문재인 후보는 정치 경험이 굉장히 오래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참여정부 때 그 청와대에 있었던 경력까지를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어요. 정치 경험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고 국정 경험이 풍부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는 당대표 했던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의 정책이 그 작동하는지 이거는 뭐 청와대 경험도 있었지만 당대표를 하다 보면 다양한 어떤 정책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거든요. 예. 그러면서 약간 노련해졌다 할까요? 안정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는 강화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번 대선은 가장 하이라이트는 23일 날 선관위 1차 토론회 했던 그 안철수 후보의 MB 아바타 이 예. 발언이 있었던 그 토론회가 하필이면 그날 가장 큰 토론회가 시청률도 가장 높았어요. 그렇죠. 예. 대선의 변곡점, 판세 변곡점을 규정했던 가장 큰 사건이 아니었나, 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이 사실 저도 굉장히 이해가 안 됐는데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안철수 후보의 그 당시에 아마 본인이 언젠가는 그걸 설명할 날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오프라인 세계의 어떤 정치권의 움직임 흐름하고 네. 온라인 쪽의 흐름이 이게 다르죠. 굉장히 다르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 온라인 상에서 사실은 이 문재인 후보의 강력한 지지층들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문바라고까지 불리는 그 지지층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런 어떤 움직임 속에서 아마 그 전까지 어떤 캠페인 기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뚜벅이하고는 달랐던 거죠. 달랐던 거죠. 네. 과거와 똑같이 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은 점점 빠졌고 결정타였던 아까 23일 날 TV 토론 그 이후에 대통령감이냐 하는 의문점이 국민적으로 확산이 됐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사실은 안철수 후보 개인이 까먹은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정당의 국민의당의 선거 전략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좀 참신한 방향으로 계속 밀고 갔어야 하는데 기성 정치판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국 새로운 그런 모습을 창출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마지막에 이 뚜벅이 유세 같은 경우 굉장히 호평이 있고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좀 늦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번 대선에서 결국은 이제 어떤 변화, 뭐 여론조사상 지지도의 변화가 됐던 흐름의 변화에서 가장 크게 주목된 부분은 역시 양강구도의 형성과 그 직후, 직전 직후 일주일 정도였다고 보이는데요. 그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자기 지지를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 그렇죠. 굉장히 근데 그렇죠. 그 당시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안철수 후보한테 모여든 지지층의 어떤 지지율의 그 합은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뭔가 해석되지 않는 예. 정도의 강한 반문 비문 정서가 그냥 일시적으로 다 몰려온 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뭔가 쐐기를 박는 그 액션은 후보가 해야 된다라고 봤는데 그렇죠. 그때 잘 돌이켜 보시면 안철수 후보 쪽의 어떤 그 당시 막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시작했을 때 흐름은 뭐냐면 결국 문재인을 거꾸로 쓴 사람은 나다. 그리고 이걸 뭐 압도적인 지지를 모아서 오히려 그걸 해달라. 환호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세 부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지금 예를 들면은 그 사실은 그래도 여전히 이제 세력으로서는 이제 중소 정당인 거고 뭐 지역적 기반의 한계도 있고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불안감들 뭐 좌우의 스펙트럼이 어떻게 묶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숙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 숙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이렇게 연대가 됐든 통합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안철수만의 비전이 됐든 이런 것들 가지고 박시영 민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민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입니다.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상일입니다. 네. 아니 저희는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부르십니까? 아니, 자꾸 이제 청취자들이 이 두 분 빨리 모셔가지고 판세 얘기를 들어보자고. 총평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어차피 대선 당일이라 정치인들 연결도 안 되고요. 네. 저희가 투표 동료 차원에서 정당 연결해 보려고 그랬더니 선관위 공식 해석은 15분을 다 연결해야 된다고. 아, 그래서 땜빵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언제 15분을 다 연결합니까?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저희가
이 판세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번 선거가 이제 유례가 없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선거여서, 이번 대략 2달간의 레이스, 길게 보면 이제 탄핵 정부부터 시작되는 네. 대선 전국의 레이스를 여론조사 전문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특이점들이나 이번 대선은 어쨌든 조기 대선이고 탄핵에 의해서 시작된 대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망적 투표, 미래에 대한 투표보다는 회기적 투표, 심판적 투표가 강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강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으로 시작해서 문재인으로 끝난 선거였다. 그러니까 문재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큰 화두였지 않느냐. 문재인 이렇게 후보를 보고 지지하든 있습니다. 지지하지 않든 간에 네, 그렇습니다. 예. 키워드가 문재인 후보였다. 저는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다르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예. 일단은 이번 대선 저는 굉장히 그 대선 내에서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깐깐해진 유권자들 그리고 아주 빛나는 조연 또 무난한 주연들이 뭉쳐서 만든 정치 드라마처럼 봤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탄핵 상황에 그 직전에 보면 양강구도 안철수 문재인 양강구도 형성된 직후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이슈가 몇 가지가 쭉 올라옵니다. 뭐 안철수 후보의 딸 부인 관련된 이슈, 이렇게 유치원 이슈부터 해서 시작해가지고. 유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그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강하게 확산이 되고 푸시가 되면서 안철수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한 네거티브 그 공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느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공세에 그렇죠. 안철수 후보 자신이거나 혹은 그 캠프 내에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오프라인 TV 토론에 와서 갑자기 그러니까요. 뜬금없이 던지니까 그 세계를 잘 이해하지 않거나 아니면 별 무관심한 분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왜 저러지라는 반응. 그 황당함.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저는 거죠? 그런 해석을 누군가 하는 거 들어도 굉장히 일리가 있지 않나. 저도 그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날 11일 날 4월 둘째 주가 사실은 1차 어떻게 보면 분기점입니다. 승부에 있어서. 왜냐하면 4월 10일 11일 날 양강구도 확실히 형성이 됐고 실제 형성이 됐고. 예, 접전이 이루어졌거든요. 두 분이 문재인, 여론조사 안철수 시절을 후보가.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때 양강구도가 확실히 형성됐다는 건 사실인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역전됐다는 조사도 일부 있었고 대부분 조사에서는 한 5% 내에서 붙었다. 네. 이게 이제 정설이었는데요. 각종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결과 쏟아졌죠. 근데 그 이후에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사실은 안철수 후보한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 17일부터는 선거운동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 비해 약하지 않습니까? 정당세가 약하기 때문에 결국 바람으로 이 골든 크로스를 넘어서야 하는데 사실은 그 일주일이 중요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각종 검증 공세 그리고 특히 단설 유치원 발언 등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선거운동 기간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조직세에 밀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벽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호평이 있었죠. 참신하다. 예. 근데 선거운동 방식은 기성 정치인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국민의당의 어떤